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호입니다. 매주 목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한 주 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사고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법무부인 정행김의 김희진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희진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말을 좀 씹었어요.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의 중심에 있는 사건, 사고를 법률적으로 살펴봅니다. 생생 키워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좀 만나보실까요? 선거운동 방해. 21대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운동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전국 곳곳에서 유세를 방해하는 일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거운동원 폭행 사건까지 연달아 있었다고요, 변호사님? 네, 최근 6.3 대선을 앞두고 유세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과 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후보자별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선거 차량에 올라가서 유세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들이 있는데요. 먼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폭행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분당 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이요, 야탐역 인근에서 김 후보의 유세 차량에 무단으로 탑승을 해서 선거운동원 무려 3명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의자는 음주 상태였고 현재 경찰이 범행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측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폭행도 잇따랐습니다. 부산 기장에서는요, 50대 남성이 유세 중이던 운동원 2명을 발로 차고 폭행해서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습니다. 서울 강북에서도요, 70대 남성이 수유역 근처에서 운동원에게 발길질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지금 영상 나오고 있는데 저렇게 발길질을 해서 운동원의 선거 유세를 방해하고 있죠. 네, 이 남성은요, 스스로를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충북 제천에서는 흉기를 또 소지하고 유세를 방해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피의자는 거리에서 화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로고송이 조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고송 소음에 항의를 하면서 손에 든 흉기를 저렇게 뒷짐지면서 숨겼어요. 그래서 뒤에 숨긴 채 선거운동원에게 접근했으며 공공장소 흉기 소지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저렇게 흉기를 들고 다가오면 너무 좀 무서울 것 같은데, 국민의 대표를 뽑는 신성한 선거판에 이 무슨 일입니까? 부디 좀 자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변호사님, 선거운동원을 폭행하는 등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떤 혐의가 좀 적용이 되나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처럼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구체적으로는 선거의 자유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37조는요. 선거에 관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요, 선거인뿐만 아니라 선거 사무원, 활동 보조인을 폭행,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유세를 방해하는 행위의 전반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지금처럼 특정 후보 진영의 유세를 방해하고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선거 차량에 올라타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요, 단순한 폭력 행위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선거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요, 실제로도 엄중하게 수사되고 처벌되는 편이고 벌금형만 있는 게 아니죠. 아까 보시다시피 10년 이하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이 선거방해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죠. 이 선거철마다 좀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매번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도 곳곳에서 현수막 훼손 사건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 엄연한 범죄 행위이죠. 이게 어떤 해당 조항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때마다 이거는 예. 반복되는 문제 중 하나인데요. 예. 현수막 아니면 선거 벽보 훼손인데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네네. 사진 나오다시피 예, 예. 뭐 이렇게 칼로 그어놓는다거나 찢어버린다든지. 찢어버린다거나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요. 명백한 예.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얼굴에다가 저렇게. 그렇죠. 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요. 예. 19일 기준으로 해서 이번 대선 관련해서 무려 276건의 아, 범죄 사건이 발생을 벌써요. 했고 예, 예. 363명이 적발됐습니다. 예, 예. 이 가운데 185명은요. 후보자 홍보물, 이 벽보나 현수막, 예.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실제 사례로는 서울 중랑경찰서에 7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고요. 네. 이 남성은 동대문구에 있는 이화교 인근에 게시된 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하다가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또 경기도 여주에서는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이 됐는데 CCTV 추적을 하면 다 나오죠. 그래서 이 70대 남성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검거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는요. 공직선거법 240조에 따라서 처벌이 되는데요. 예.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에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 철거한 자는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단순히 보기가 싫다 또는 자기가 뭐 지원하는 후보가 아니다라거나 이런 이유로 훼손하거나 철거하시는데 이런 행위는 정당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는 점 꼭 유념하셔야 되겠습니다. 좀 아까 구속되신 분도 계세요. 현행범으로 네. 체포돼서. 그래서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선거 기간 중에 현수막이나 벽보를 좀 훼손을 해서 실형이나 벌금형을 좀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 실제로 현수막이나 선거 벽보를 훼손한 경우에요. 법원이 유죄를 인정을 하고 예. 벌금형이나 선거 유예 처분을 내린 사례가 실제로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소 외벽에 붙어있는 이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현수막을 찢은 이 60대 남성이 있었는데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네. 당시 법원은 공직선거 관련 선전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2022년 청주지방법원에서는 예.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청주 일대에서 대통령 후보의 벽보 6장을 떼어낸 이 4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유예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이 피고인은요. 경찰에서 진술하기를 이 후보의 벽보를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싶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정치적 의도가 없었다거나 단순한 장난이라고 하더라도 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례를 들어주신 부분들을 보면 80만 원, 그다음에 50만 원, 벌금 50만 원의 선고유예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도 보면은 이번 선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벌써 200건이 넘어가고 거의 300건에 네.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죄가 좀 경미하다, 처벌이 너무 경미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범죄들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이 선거일이 좀 다가올수록 좀 더더욱이 좀 자주 일어나거나 극단적 행위로 아까 흉기 휴대한 경우도 네. 있지 않았습니까? 또 극단적인 상황으로 좀 가지 않을까 하는데 이 부분 처벌 규정이 조금 더 강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어요. 변호사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게 실제로 처벌 규정 자체는 강하게 규정이 법으로 되어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선고 나오는 게 벌금형이 뭐 80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 사례가
만약에 누적되는 경우에는 실형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백하게 이제 선거의 자유를 위반하는 행위고요. 이 선거운동 방해 범죄에 대해서 다소 경미한 처벌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앞으로 처벌 수위가 조금 높아질 수도 있고요. 그 단순한 단속만으로는 조금 어려울 네.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악순환을 개선하려면 아무래도 제도적, 사회적 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어떤 경각심을 알리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랑 학교 커뮤니티 내에서 이런 행위는 처벌받는 범죄 행위다라는 거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이 있어야 되겠고요. 또 아까 보신 것처럼 음주 상태라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아셔야 되겠고, 이 시민 여러분이 신고랑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세 현장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발견하셨거나 아니면 현수막이나 벽보 훼손 행위를 목격하셨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해 주신다면 수사기관이 대응하고 처벌하는 데 좀 더 용이해질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과실범은 아니고 고의범들이 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 어떤 선거를 하다 보면 반대 진영, 네. 이 후보의 반대 진영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들,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이 어찌됐든 국민들에게 뭔가 저 후보는 안 나왔나? 저 후보는 네. 누군지를 볼 수 없게끔 만드는 그렇죠. 알 권리를 행위니까요. 침해한다는 측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처벌 수위는 올라가야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계속 나오다 보니, 혹은 아니면 선관위에서 단속은 하되 단속하고 나서 훈방 조치하거나 선관위에서 그냥 풀어주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고소고발 조치가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반대 후보 쪽에서 이것을 훼손하거나 어떤 정치적 행위로 의도적으로 뭔가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반 시민들이 했다기보다는 만약에 선거적 어떤 목적에 의해서 반대 진영에서 전략적으로요. 전략적으로 예.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가중해서 처벌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국민들의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훼손하거나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뭐 침해하는 형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생 키워드 만나보실까요? 유명인 사칭 노쇼 기승. 여러 번 계속 사건화되고 있는데 오기로 예약을 해놓고 예약이나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노쇼라고 하는데요. 특히 식당 등에서는 노쇼 문제가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유명인을 사칭해서 노쇼 사건이 계속 이어져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정치인을 사칭하는 노쇼 사기, 어떤 수법인가요? 네, 이거 최근에 많이 예. 발생을 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예, 단순히 예약만 해놓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를 넘어서요. 예, 유명인이나 소속사를 사칭해서 계획적인 사기 범죄,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사례로 수원시에 있는 인계동의 한 음식점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네, 한 남성이 유명 가수 소속사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해서 콘서트 마치고 우리 직원들이 대규모로 가서 회식 할 거니까 예약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다만 거래처를 통해서 고급 와인을 먼저 구매를 해주면 나중에 한꺼번에 일괄 결제하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요새 이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는 대형 단체 손님이 온다고 하니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겠죠. 그래서 주류 업체에 무려 3천만 원을 먼저 송금을 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남성이 이후에 연락을 끊고 잠적을 했습니다.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요, 이런 노쇼 사기는 2단계 구조를 따르는데요. 1단계는 먼저 식당이나 숙박업소 등의 피해자 업체에 예약과 물품 주문을 유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는 나중에 같이 결제하겠으니 먼저 다른 업체의 고가 물품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하고 잠적하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군 간부나 제가 군 간부를 사칭한 그런 명함을 SNS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군 간부 직원을 사칭을 하고 이런 수법이 많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연예인,
뭐 인플루언서, 방송국 PD, 그리고 정치인, 유명인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가수 임영웅 씨 소속사 물고기 뮤직하고 배우 변우석 씨 소속사 측에서는 식당 예약이나 금전 요청 절대 하지 않습니다 라면서 사칭주의 공지를 냈고요. 이 외에도 강동원, 남궁민, 하정우, 뭐 유튜버 찌양, 심지어는 SBS 런닝맨 제작진을 사칭해서 이렇게 사기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주류나 고가 물품의 선결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112에 신고해달라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기 행위는 단순한 노쇼를 넘어서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고요.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는 실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네. 노쇼가 사기로 좀 진화를 했다고 좀 봐야 될까요?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연예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대선 정국을 활용한 정치인 혹은 정당 이름을 빌어서 사칭 노쇼 사기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이 피해 금액이 아까 보니까 한 3천만 원 네. 상당한 금액들이거든요. 네, 작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업주들도 그 금액을 지불할 만큼 신뢰를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최근에는 이 범죄가 이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정치인과 정당의 이름을 사칭해서 노쇼 사기까지 등장을 했죠. 네. 대표적인 사례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캠프를 사칭한 예. 사기 사건이 광주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식당 주인이 5.18 희생자의 유족이에요. 그리고 네.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예. 이 피해자는 5.18 당일날, 뭐 전날 이렇게 이재명 후보와 캠프 인사들이 예. 5.18 기념식 행사가 끝나고 예. 방문해서 식사하러 오겠다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예. 전혀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예약을 확정을 한 겁니다. 이 예약자는요, 후보가 원하는 특정 고가 양주가 있다면서 네. 이걸 우리가 개인이 구매할 수 없으니까 식당에서 대신 구매를 하고 준비를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피해자인 식당 주인은 지정된 계좌로 무려 또 2,400만 원을 송금을 했지만 네. 이후에 예약자가 일정이 바뀌었다, 죄송하다, 나중에 뭐 피해 금액은 송금해 드리겠다 했지만 연락 끊고 사라졌습니다. 이 피해자는요, 뒤늦게 이 이재명 후보가 그 당일날 광주에 저녁 일정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죠. 그리고 경찰에 진정을 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제주에서도 유사한 방식의 정치인 정당 사칭, 노쇼 사기가 잇따랐습니다. 네. 이번에는 펜션이에요. 네. 펜션에서 선거운동원 30명이 2박 3일 숙박할 거다. 사기를 쳤는데 이 예약자가 지정 도시락 업체에서 도시락을 좀 주문해달라라고 해서 400만 원을 요구해서 돈을 받은 후에 잠적을 한 겁니다. 네. 또 다른 사건도 있습니다. 민주당 홍보실장이라는 사람이 전화해서 관계자 20명이 방문할 예정이니까 양주 4병 준비해달라 이러면서 660만 원 상당의 양주를 특정 판매업자 계좌로 결제하게 만든 뒤에 사라졌습니다. 네. 좀 심각한데요. 이게 거의 지금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승호 홍보팀 특보 더불어민주당 명함이고요. 마오타이를 또 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네요. 비싼 술이죠, 저거. 이재명 대표님께서 오늘 드시고 싶은 술입니다. 선거운동 하는데 술을 먹을 수 있나요? 이것도 좀 의심하기는 해야 될 것 같긴 선거운동이 한데. 낮에 끝나고 저녁에 식사하면서 반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이게 노쇼 사기라는 표현을 쓰긴 하지만 사실상 보이스피싱에 가깝지 그렇죠. 않나라는 좀 맞습니다. 생각이 좀 드는데 상당히 이게 또 한 번, 두 번 또 이게 잘 되면 계속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들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게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불경기 속에 힘든 시기를 좀 보내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잔인한 범죄가 좀 아닌가 싶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사실은 선결제를 요청하거나 상대편 이제 범죄자들이 연락을 했을 때 신분 확인을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확인을 조금 하시면 피해가 조금 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안타까움이 드는데 변호사님 생각 좀 어떠십니까?
네, 실제로 여러 사기 사례를 살펴보면요. 예. 이 사기범들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신력 있는 인물이라고 믿게 그러니까요. 하기 위해서 네. 매우 정교한 장치를 활용했다는 예. 점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김해 지역의 한 모텔에서는요. 예. 사기범이 땡땡당 당대표의 든든 캠프 홍보실장 네. 김땡땡 이렇게 네. 아예 명함을 제시해서 정치인을 사칭을 했고요. 예. 이 업주 입장에서 예약자의 말투 또는 태도, 네. 예약 목적이 아까 문자 보신 것처럼 예, 매우 예. 구체적이다 보니까 맞아요. 전혀 아까, 의심하지 예. 못했다고 예, 예. 합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음식점의 고가의 그 주류를 대리구매 요청하면서 실제 거래처처럼 보이려고 사업자 등록증, 게다가 명함까지 전달을 하니까 단순히 전화를 걸어서 말로 속이는 수준을 뛰어넘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명함, 사업자 정보, 업체명까지 동원한 치밀한 범행이죠. 이거 뭐 사무소 위조까지 될 네, 정도로. 그렇죠. 예. 그래서 피해자들이 사기를 알아차리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범죄 행위가 여러 개가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네. 것처럼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이런 부분들도 다 될 수 있고 실은 업무방해죄도 될 수 네, 있고 그럼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같이 발생할 것 같아요. 잡히기만 하면 처벌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 피해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 네. 우선은 가장 결국은 신뢰도 문제인데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인 혹은 그러니까 정당, 정치인, 연예인 이런 유명 가수, 뭐 네. 배우, 제작사, 뭐 변호사도 사칭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뭐 판사, 검사 사칭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국은 금전을 목적으로 해서 뭐 행태는 노쇼를 네. 띄고 있습니다만 뭐 음식점 사장님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게 되는 상황이지만 네. 사실은 사기 형태거든요. 이거는 매우 널리 좀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 좀 걱정됩니다. 이 변호사님 보통 기관을 사칭한 좀 피싱 사기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에 의해서 계좌 지급 정지 등의 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명인 사칭 노쇼 사기의 경우에는 피해 회복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 이용할 수는 있습니까? 네, 이제 그게 법의 맹점이기는 한데요. 예. 지금처럼 비대면 사기가 정교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이런 노쇼 사기의 경우에는 돈을 돌려받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는 게 예. 문제입니다. 네. 현행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이 있는데 네. 피해자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이 사기범 계좌로 입금되었을 경우에 네. 금융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급을 정지시키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는 해요. 예. 그런데 이 법이 적용되는 사기 유형이 네. 정해져 있는 게 말씀하신 기관 사칭형 또는 예. 대출 사기형 피싱에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처럼 연예인, 정치인, 뭐 방송 관계자를 사칭해서 선결제를 유도하는 노쇼 사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아직 지급 정지나 환급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이걸 지적하면서 이 통신 사기 피해 환급법을 전체적인 비대면 네. 사기로 확대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그냥 단순히 노쇼 사기고 또 음식점 점주가 누군가를 믿은 과실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범죄다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네. 치밀하게 범행 계획이 짜여져 있고 실제로 뭐 주류 업체나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뭐 사업자 등록증도 받아봐도 네. 그 부분이 뭔가 저희 나중에 돌려줄게요. 이거는 사실은 또 나중에 형사 사건이 아니라 민사 사건으로 가라. 그래서 형사 사건에서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고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또 사건일 수 그렇죠. 있거든요. 민사로 보게 될 수도 있으니까.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 피해들이 과잉하게 양산될 가능성도 매우 크기 때문에 좀 선제적으로 이 조치가 돼서 개정이 돼서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비대면 사기에도 이용을 해서 지급 정지를 빨리 해서 피해 회복을 할 수 있게 조속히 피해 회복을 하거나 네. 피해가 더 양산되지 않도록 좀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이 사기 행위가 너무 확대되다 보면은 이제는 저희가 저녁을 먹으러 예약을 할 때 신분증 사본을 그렇죠. 먼저 제출해야 되는 이런 예.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오히려 예. 국민들한테 더 불편함과 피해가 더 클 것 같습니다. 단체 예약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있죠. 단체를 증명을 해라, 뭐 예. 온갖 것을 다 이제 저희가 해야지 예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상당히 되겠죠. 불편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빠르게 기관에서는 이런 부분들 규정들을 조금 빨리 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생생 키워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마지막 생생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생생 키워드 보실까요?
식판에 아이 머리 짓누른 교사. 아, 얘기만 저 문장만 봐도요. 너무나 잔인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네. 식판으로 아이 머리를 눌렀다. 저는 상상이 좀 잘 되진 않는데요. 이게 네. 밥을 그냥 단순히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머리를 식판에 네. 짓누른 어린이집 교사가 심지어 법원에 선처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님,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법원이 왜 해당 교사에게 선처를 했는지도 좀 의아합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일단은 사건 경위부터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약 보름간 인천 중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예.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당시 해당 어린이집 교사였는데요. 만 5세인 피해 아동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이의 머리와 목을 잡고 식판에 짓누르는 행위를 포함해서 총 4차례에 걸쳐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이 어린이집 교사는요, 간식을 먹기 싫어하면서 손으로 이제 아이가 입을 막았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 아이의 양팔을 억지로 붙잡고 강제로 음식을 입에 넣으려고 하거나 오른팔로 피해 아동의 목을 치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제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어린이집 내부에 있는 CCTV 영상에 담겼고요. 수사기관은 해당 영상을 확보해서 학대 정황을 입증을 했습니다. 아니, 아이를 잘 돌봐달라고 보낸 어린이집에서 이것도 15일입니다. 거의 보름 가까이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 당시 아이는 얼마나 좀 놀랐고 부모는 또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상황이었을까요? 이 교사 행위가 누가 봐도 아동학대 같은데 아동학대는 맞는 거죠,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도 힘들었을 거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 입장에서는 예. 너무 황망하고 당황스럽고 충격이었을 텐데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교사의 행위는 아동학대가 맞습니다. 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강요 등을 가지고 정신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보시면 교사가 단순한 훈육을 넘어서 아이의 머리와 목을 잡아 식판에 짓누르고 팔을 억지로 붙잡고 강제로 음식을 먹이려 하고 목을 치는 행위까지 했죠. 이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신체에 대한 학대 행위는 아이에게 공포심, 위축감, 심리적 위협을 동시에 주게 되죠. 그래서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모두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사의 행위는요, 단순한 훈육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CTV라는 객관적인 영상 증거가 있어서 법적으로도 학대 사실이 명확하게 인정된 사안입니다. 아니 근데 아이가 사실은 좀 어려서 뭐 표현을 못할 수도 있지만 PTSD나 어쨌든 트라우마가 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사건인데 전 좀 이해 안 가는 게 왜 재판부는 해당 교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내리지 않은 겁니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동학대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네. 실제로는 이 사건을 분명히 아동학대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다만 징역형이나 벌금형 같은 실제 처벌은 하지 않고 예. 선고유예라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네. 형식적으로는 이제 유죄지만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형을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인 처벌이 없어서 일종의 법적인 경고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요,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상으로는 이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닙니까? 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규정이 적용된 사건이지만 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서 선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부에서 밝힌 이 사정을 보시면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피해 아동의 아버지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예. 그래서 피해 아동의 아버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예.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네. 사고 이전까지는 성실한 보육교사로 근무해 왔다는 점, 그리고 아이의 심한 편식 습관을 훈육하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역형이나 벌금형 대신에 선고유예를 결정한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벌금 7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이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이 선고유예라는 일반적인 사건들은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 2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이 기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해당 교사가 2년간 다른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서 확정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는 네. 것을 의미하거든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처벌 불안의 의사를 밝히면서 합의를 했고 초범이기 때문에 700만 원의 벌금 선고가 유예됐다. 네. 제가 쭉 읽었지만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육교사기 때문에 가중처벌된다. 네. 이게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시각이나 법 감정에 좀 더 맞아 보이거든요. 가중처벌이 되는 형을 합의와 초범이다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고 심지어 처벌이 면제되는 선고유예형을 선고했다. 네. 집행유예도 아니고요. 네. 변호사님, 이번 판결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노하시는 거 충분히 예. 이해하고 예, 법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판단이 맞지만 예, 우리가 사회적 시선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벌금 700의 선고 유예인 것뿐만 아니라 이 판결을 내리면서 어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라거나 아니면 아동 관련 기관의 취업 제한 명령 같은 것이 따로 병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사법적 관용이 다소 지나치지 않았냐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피해자는 단 만 5세의 아동이고요. 그 피해 방식이 단순한 훈육은 아니죠. 물리적 강제력과 위협이 동반된 행위였다는 점에서 분명히 사회의 법 감정과는 다소 괴리가 있는 판결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식판으로 아이의 얼굴을 눌렀어요. 그렇죠. 아이의 머리에 목을 잡고 식판에 이렇게 누른 거죠. 식판 앞에 두고 있는데 아이의 머리 이렇게. 근데 이수명령이나 심지어 동일한 아동복지센터 어린이집 취업 제한. 이런 쪽에 취업 제한도 안 됐어요. 이게 사실은 뭐 과도한 제한이라면 과도한 제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선처를 해주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네. 우리가 막지 못했었던 우리 충청도에 네. 아이를 불러다가 살인을 한 그 하늘양 사건 말씀하시는 사건이 거죠. 예, 네. 저는 좀 떠오르는데 그걸 저희가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막막해지는 판결이라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변호사님 뭐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만 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렇게 경미해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아동학대 사건이 예.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취업 제한 명령이나 예.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은 병과되는 예.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명령 없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어떤 현장에서의 경각심이 약해지고 유사 사례의 재발 우려도 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발 우려와 개연성 분명한 건 네. 범죄 행위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했다면 사실 이 일을 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 보육교사는 분명히 이게 선처로 연결되면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다라고 좀 보기보다는 또 다른 범죄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키워드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 사고, 이슈들을 짚어보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시흥 흉기 살인 사건의 전말입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경기 시흥시 일대에서 연쇄 흉기 공격을 벌여서 4명의 사상자를 낸 피의자 차철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어제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중국 국적의 조선족입니다. 동포 2명을 살해했고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차철남 씨 살해를 했고 편의점 주인과 집주인을 흉기로 찔러서 다치게 했습니다. 변호사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근래에 보기 드문 흉악한 사건이죠. 예. 이 사건은 지난 19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발생한 네. 연쇄 흉기 난동으로 총 예. 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입니다. 네. 피의자 차철남은요, 중국 국적의 50대 남성이고 당일 2명을 흉기로 다치게 하고 사망자 2명은 뒤늦게 발견이 됐습니다. 아, 사건의 순서를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 34분경 예. 차철남은 시흥 정왕동의 편의점에서 예. 60대 여성 업주를 찌르고 도주를 했고요. 예. 피해자는 얼굴과 복부를 다쳐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 21분경 편의점에서 1.3km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네. 자신의 집 주인인 70대 남성의 복부를 찌르는 두 번째 범행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보다 앞선 오전 11시경이죠. 네. 경찰이 이제 편의점 인근 CCTV로 차철남이 탄 차량을 추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차 주인의 주소로 방문을 했더니 그곳에서 50대 중국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을 했는데 자상 흔적이 있었고 사망한 후 이미 수일이 경과된 상태였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2시경에 경찰이 차철남의 자택에서 또 다른 시신, 중국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역시 자상을 입고 수일 전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네. 차철남은 현재 편의점 업주와 자신의 집 주인에 대한 살인 미수 그리고 중국 국적 남성 2명에 대한 살인 혐의로 예. 긴급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피해자들과의 관계, 정신질환 여부, 계획범죄 가능성을 모두 수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수일 전에 2명을 살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편의점 주인과 집주인. 집주인을 흉기로 살해하려고 했었던 혐의인 것 같은데요. 차철남은 최초 신고 10시간 만에 그리고 경찰이 공개 수배를 전환한 후에 1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어떻게 체포가 됐나요? 네, 차철남은 이 범행 직후에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훔쳐 타고 도주했습니다. 이미 예. 추가로 절도죄가 들어가겠죠. 예. 경찰은 편의점 CCTV에서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는 CCTV에서 자전거를 확인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시흥시 관제센터의 도심 CCTV를 통해서 동선을 추적을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신원을 특정했고 그 과정에서 자택과 인근 주택에서 이 50대 남성 2명의 시신도 발견이 됐습니다. 아, 이후에 경찰은 총 590명의 어마어마한 인력이죠. 예. 투입해서 수색에 나섰고 오후 2시쯤에 이 자전거가 유기된 장소에서 유기된 장소를 확인하고요. 이 자전거 주변 수백 미터 반경에 또 198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해서 검문 수색을 진행했고요. 오후 6시 28분에는 공개 수배 전단을 배포해서 공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같은 날 오후 7시 24분 자전거 유기 장소에서 3,400m 떨어진 곳에서 차철남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검거에서 이 관제센터에 있는 CCTV로 이 자전거 동선 파악을 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전거를 버린 데에서 3,400m 정도밖에 안 떨어진 곳에 있었네요. 네. 뭐 숨어 있었던 형태인 것 같은데 차철남은 검거 직후에 범행을 바로 시인을 했어요. 네. 범행 이유가 결국은 돈 때문이었나요? 네, 차철남은 2012년에 예. F4 비자로 입국한 중국 국적 동포입니다. 예. 이번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라기보다는 이 금전 갈등 그리고 앙심에서 비롯된 계획적인 범행이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데 네. 경찰 조사에 따르면요, 차 씨는 지난 17일 오후에 의형제처럼 지내던 중국 동포인 50대 남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예. 미리 준비해둔 둔기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5시쯤에는요. 이 남성의 동생이 거주하던 곳으로 가서 역시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동생이 있는. 형제인 거죠. 아, 형과 네. 동생을 살해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차 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바로는요. 이 형제들에게 2013년부터 약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이 두 시신은요, 각각의 범행 장소에 방치해 둔 채 도주를 했고 네. 불과 이틀 뒤인 19일 오전에 예. 아까 말씀드린 편의점 주인은 흉기로 찌르고요. 예. 오후에는 자신의 집주인을
건물주를 또다시 흉기로 공격을 했죠. 그러면 그 두 형제는 돈 문제라고 하면은 예. 이 편의점 점주와 집주인은 왜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흉기로 공격했느냐라고 예. 묻자 편의점 주인과 건물주가 평소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했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금 이 사건 때문에 사실은 조선족 가뜩이나 네. 좀 저희 국민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안 좋게 보고 있는 시선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된통 또 뭔가 안 좋은 이미지가 또 덮여진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중국 국적의 차철남이 한국에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F4 비자로 10년 넘게 머물렀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그 비자로 이렇게 오래 있을 수 있었던 겁니까? 네, 차철남은 1997년도 예. 한참 됐죠. 예. 불법 체류자로 한국에 입국한 이력이 있는 인물입니다. 네. 이후에 2012년에 이 말씀드린 F4 비자, 즉 재외동포 비자를 발급받아서 예.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F4 비자는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자가 있었던 외국 국적 동포에게 발급되는 비자인데요. 한국계 중국인, 특히 저희가 알고 있는 조선족 출신 재외동포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비자를 받으면요, 국내에서의 거주, 금융거래, 부동산 계약, 취업까지 자유롭게 활동이 가능하고요. 3년 단위로 체류 연장이 가능해서 사실상 장기 체류도 허용이 됩니다. 이 차철남이 가지고 있는 비자는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 자격을 가진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 27 비자를 받은 것으로 네. 파악이 됐고요. 건설 현장 등의 취업이 가능한 체류 자격인데 실제로는 그는 특정 직업이 없이 과거 해외에서 벌어놓은 자금과 간헐적 건설 일용직 수입으로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따르면요, 이 차철남은 합법, 불법 체류를 모두 포함해서 18년 이상을 한국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이게 중국 국적자이기는 하나 우리나라 형사법은 어쨌든 속지주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추방 절차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차철남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로 구속이 좀 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차철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고요. 이미 공개 수배를 통해서 신상이 공개된 것 같은데 공개 수배하고 신상 공개 어떻게 좀 다릅니까, 변호사님? 네, 이미 공개 수배로 예. 이 차철남에 대한 신변이나 얼굴, 이름이 다 공개가 됐는데 예. 또다시 신상 공개를 하느냐 예. 궁금하실 수 있는데 예. 이 공개 수사와 신상 공개는요, 그 목적과 절차, 법적 근거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공개 수배는 강력범죄에 있어서 특정한 조건에 해당할 때 진행을 하는데요. 도주 중인 피의자일 것, 살인이나 성폭력 등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것, 그리고 공공의 안전이나 빠른 검거가 필요할 것 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차철남이 살인과 살인 미수의 중대범죄, 그리고 도주 중이었고 예. 불특정 시민이 피해자였기 때문에 공공의 안전 차원에서 공개수배 요건에 충분히 해당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개수배 요건이 아닌 신상공개 요건은 무엇이냐?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또 다릅니다.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해야 하고요.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이 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만족이 된다면 신상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이 중국 동포에 의해서 좀 발생을 했고 또 최근 경기 남부 지역에서 전투기를 무단 촬영한 중국인들이 붙잡히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범죄자 통계로 따져봐도 실제로는 내국인보다 국내 체류 중인 중국인 범죄 비율이 낮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외국인 혐오 정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첫 번째 뉴스픽스는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픽스 주제 보실까요? 또 반복된 SPC 사망사고, 불매운동 확산입니다. 이딴 안전사고로 좀 무리를 빚었던 SPC의 제빵 공장에서 또다시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9일에 50대 근로자가 작업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변호사님, 사건 좀 알려주시죠.
네, 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이번 사고는 시흥시의 한 제과 공장에서 일하던 50대 여성 노동자가 예. 냉각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한 안타까운 산업재해 사건입니다. 사고는요, 갓 구워진 크림빵을 서서히 이제 식히기 위해서 회전하는 타워형 냉각 설비에서 발생을 네. 했는데 이 설비는 네, 지금 사진 나오고 있는데요. 높이도 상당히 높죠. 네. 3.5m의 연장 길이를 위에 이렇게 보면은 빵이 돌면서 좀 식혀지는 것 같고. 맞습니다. 360m에 달한 대형 장비인데요. 네. 이 장비가 회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윤활유가 주입이 돼야 되겠죠. 근데 저기 지금 네모로 쳐져 있는 곳에 윤활유를 넣어야 되는데 엎드려서 들어가서 넣어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래 아. 자동으로 주입하는 시스템이 있었는데요. 예, 예. 수동으로 이 노동자분이 윤활유를 뿌리기 위해서 아. 기계 하단부에 몸을 숙이고 들어갔다가 벨트와 기둥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근데 저게 돌아가 버린 거죠. 그래서 사망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경찰 수사 중인데 좀 네. 의문점이 좀 많이 남습니다. 이게 네. 몸을 넣어서 윤활유를 좀 뿌려야 된다. 그럼 왜 기계는 멈추는 제어 장치 같은 게 없었냐 이런 거거든요. 어떻게 네. 좀 이게 왜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의문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현재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요, 예. 공장 관계자 일부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예. 상태인데요. 예. 특히 수사에서는 언급하신 것처럼 기계를 왜 멈추지 않은 채 위험구역에 진입한 작업 방식을 취했느냐, 어떤 예. 안전수칙 위반이 아니냐라는 점과 네. 또 이제 기계의 끼임 사고를 방지하려면 자동 제어 장치라거나 긴급 정지 시스템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핵심적으로 들여다보고 있고요. 예. 경찰은 관계 기관과 합동 감식을 통해서 기계 자체에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설비 문제도 있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 이제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관리 책임이 있었던 현장 관리자들이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법적 책임 여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계속 이런 네, 이래서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맞습니다. 시민들이 더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면 SPC의 근로자 사망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서 더욱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분명히 재발 방지하겠다라고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도 또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사실 이번 사고가 SPC 계열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요, 경기 성남 샤니 제빵 공장에서 50대 여성 작업자가 반죽기계에 끼어서 숨졌고요. 예. 그 전해에도 2022년에도요, 20대 여성 작업자가 평택 공장에서 소수 배합기계에 끼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손가락 골절이나 절단 사고가 중대 부상이 잇따라 발생을 해서요. 이 반복적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단순한 현장 관리 미흡을 넘어서 사업장 전체의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관한 책임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SPC 측은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정확한 원인 파악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여러 차례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사후 조치로는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관련해서 SPC 허영인 회장이 시민단체로부터 좀 고발을 당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데요. 처벌받은 케이스들이 없어서 좀 걱정입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 과정에서 지금 SPC 그룹 계열사 공장에서 또 다른 근로자 숨지면서 시민들의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일파만파 커지는 이 논란에 사실은 가맹점주들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닐지 이 부분이 좀 걱정되거든요. 네, 이제 문제가 이런 사건이 반복되면은 그 후폭풍이 가맹점주들이 그러니까요. 아무 몸으로 책임도 직접 없는데요.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강남이나 성북 이런 SPC 계열 매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또 손님이 뚝 끊겼다, 반복될 때마다 폐업 위기에 몰린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요, 단순히 한 기업의 이미지 문제를 넘어서 본사의 안전 책임, 가맹점주 보호라는 두 가지 법적 사회적 쟁점을 함께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사건이 잘 해결돼야 될 것 같습니다.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희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